오랫동안 돌파를 못했던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또 순식간에 또 한번 올라가는 계단식 상승으로 계속 갈 확률이 높고요. 행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희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 처음 오셨는데 요즘 사실 TV에서 오랜 기간 동안 또 노출되셨고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채널도 일단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저희 채널은 처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998년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기업평가로부터 한 25년 금융시장에 있어온 이희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되게 오래 하셨네요. 예. 그러면은 그때랑 지금이랑 주식시장의 분위기 혹시 뭐 좀 비슷한 게 있었을까요?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좀 뭐라 그럴까, 개인 투자분님은 정보 접근을 많이 용이해진 것 같아요. 유튜브도 많아졌고, 그렇죠. 과거는 유튜브 처음 할 때는 객장에서 또 HTS로 넘어갔다가 TV 방송, 지금은 유튜브.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사실 매매도 거의 다 핸드폰으로 많이 맞아요. 하시잖아요. MTS, 맞아요. 그죠? 점점 더 정보도 많아지고 더 빨라지고 이런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보화 시대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 많은 분들이 좀 투자하기 어려워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정보가 없어서 못했다면 요즘은 정보가 오히려 많아서 못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고 전체적인 방향성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또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특히 방향성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섹터 위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는 지금 최근에 국내 증시 흐름이 좀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코스피 3,000 또 돌파 전망까지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증시에 대한 방향성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는 상승장으로 봐야 되고요. 그 상승 신호가 3월 FMC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3월 FMC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 방향성과 또 향후 어디까지 상승할까 그 얘기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3월 FMC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올해 몇 번 금리 인하를 하느냐, 그게 이제 3번으로 나왔죠. 그래서 3번을 한다 안 한다 보다는 3번으로 일단 나왔다, 기대감이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최소한 3번 한다고 보면 6월, 9월, 12월, 그러면 빠르면 6월부터 금리 인하, 그러면 시장은 지금부터 서서히 상승을 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올해 FMC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3월 FMC 끝나자마자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확 높아졌다는 겁니다. FMC 하기 전에는 한 59%랐는데 끝나고는 75%로 높아졌기 때문에 여전히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있고 시장은 그걸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길게 본다면 작년 12월 FMC하고 차이점은 경기는 더 좋아졌고, 경기가 좋아진 만큼 향후 2, 3년을 보면 금리 인하는 천천히 한다. 그런 개념을 보면 시장은 향후 2, 3년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다. 그게 녹아 들어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미국이 금리를 서서히 오랫동안 인하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본다면 미국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다음 달러가 기본적으로 약세로 움직일 수가 있고, 달러가 약세로 움직이면 반대로 원화는 강세로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 외국인들은 환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 시장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요. 또 돈들은 항상 먼저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 먼저 움직임이 지난 2월 달에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2월 달 외국인 순매수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면 사실 외국인들이 작년 8월, 9월, 10월 매도를 할 때는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고요.
또 매수를 할 때는 상승이 나왔고 특히 2월 달에 외국인들이 7조 8,580억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매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역대 이렇게 최고 매수를 들어온 것은 단순히 뭐 우리 시장 상승만 보고 들어온 게 아니고 환율 수익도 보고 들어왔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1달러에 1,330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 들어올 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1달러를 두고 1,330원을 받아서 주식을 산다고 가정을 하고 원화가 강세로 가서 달러당 1,000원까지 갔다. 그러면 나갈 때 1,000원을 주고 1달러를 받아서 나간다. 그러면 환율에서만 30% 이상 수익이 나고 항상 외국인들은 환수일가, 주식 상승, 자본 수익을 같이 보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역대 최고로 들어온 게 이번뿐만 아니고 과거로도 되돌아가 보면 2009년 4월 달 그 당시에서도 외국인들이 월간 기준 최대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했고 그리고는 시장이 원화가 강세로 갔고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2월 달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건 우연히 들어온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고 들어왔다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또 팁을 하나 드리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때 사실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매수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2월 달에 많이 매수한 게 현대차고 두 번째가 SK하이닉스, 업종으로 보면 자동차 반도체다. 뭐 요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 이렇게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월간 기준 최대 매수했었을 때가 2009년 아까 4월이었고요. 예. 그 이후로 또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던 것들이 이제 보여졌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최근 올해 2월에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고 외국인들은 특히나 좀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으로 많이 매수를 했다. 이런 포인트네요. 저도 굉장히 이제 대표님의 그런 뷰와 굉장히 좀 유사한 뷰를 좀 갖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또 공감이 많이 되는데 저도 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이제 원화 강세 그로 인해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대표님 가장 최근에 이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갑자기 환율이 좀 치솟는 움직임도 나왔었는데 이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흐름이 사실은 경기하고 연결이 됐다고 보고요. 방향성은 사실 쭉 강세로 가는데 이게 뭐 금융시장이 지속적으로 안 움직이고 튀었다 올랐다 튀었다 올랐다 개인들이 어느 쪽으로 갈까 항상 고민이 들도록 하면서 결국 방향성은 금리 따라 강세로 가는데 그걸 과거 상황으로 이렇게 보면 일단 미국 금리 움직임을 먼저 보게 되면 2000년도 초반에도 인상을 하다가 확 한번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뭐 2007년 금융위기 때 하락을 했고 코로나 위기 때 하락을 했고 그리고 지금 높게 올라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항상 뭐 개인들이 방향성을 알기 쉽게 다 뭐 강세로 간다 그러면 누구나 돈을 버는데 항상 시점 자체에서 보면 강세로 갈지 약세로 갈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항상 뭐 금리 따라 움직였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 과거 상황을 보게 되면 뭐 2000년도 위기가 오면서 뭐 금리를 강하게 인하하고 이때도 달러가 약세로 확 움직였고요. 이제 항상 환율이라는 게 뭐 강세로 예측한 대로 쫙 가버리면 뭐 개인들이 수익을 내지만 항상 보면 그 시점에서 보면 상승일지 하락일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금리의 방향성하고 달러의 방향성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현재 금리 위치가 5.5%고 과거는 항상 위기가 오면서 금리가 강하게 미국 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국 경기가 튼튼하니까 과거처럼 한 번에 이렇게 좀 확 인하하기보다는 점진적인 인하가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환율을 볼 때는 당장보다는 강하게 확 인하하면 환율 방향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점진적으로 인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왜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먼저 소비자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를 보게 되면 2022년 6월 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9.1% 워낙 높았다가 빠르게 안정이 되는가 싶었지만 3%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2% 가는 건 사실 더 어렵고요.
또 잘못하다가 과거에 소비자 물가 위로 튀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섣불리 인하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국 금융, 자산 시장이 너무나 핫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케일러 주택가격 지수인데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치솟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또 물론 주식시장도 뭐 3대 지수도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이나 자산시장이 너무 핫하니까 강하게 금리 인하하기는 어렵다. 조심스럽게 인하할 거다.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번 인하하겠다고는 신호를 준 건 자산시장이나 이런 걸 해치지 않겠다. 계속 상승을 뭐 내버려 두겠다. 이런 심리도 좀 깔려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자산시장을 염두를 했다면 2번 정도로 나왔을 건데 3번 그대로 나왔으니까 금리 인하가요. 또 여기에 미국 경제를 보면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을 보면 뭐 쭉 지난 반세기 50년 전 그 수준으로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연준 같은 경우는 실업률 5% 기준으로 봤는데 지금 3%대니까 뭐 완전 뭐 고용 수준 속에 있다. 그래서 경기 좋고 물가는 잡히고 있지만 확실하게 잡힌 건 아니고 자산 시장이 뭐 핫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강하게 금리 인하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서서히 인하할 거다. 그러면 과거에 미국 금리 인하하고 달러 움직임을 연도별로 같이 겹쳐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금리를 인하할 때 달러는 약세로 움직였고요. 인상을 할 때는 강세로 또 인하를 할 때 인하하기 전에 약세로 움직임 나오고 그러고 인상하기 전에 돈으로 먼저 움직이니까요. 금리보다 달러가 먼저 움직이고 그러면 지금은 인하하기 전이지만 항상 달러 고점보다는 한 단계 하락을 해 있고요. 거기서 횡보를 해가고 있고 그러면 서서히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이번에는 달러 약세가 서서히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달러 약세가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 원화는 서서히 강세로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원화가 강세로 갔을 때 원화하고 우리 코스피 지수하고 겹쳐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과거를 이렇게 보면 코스피 지수가 원화가 가장 서서히 강세로 대세 강세로 갔는 게 2003년에서 2007년입니다. 이 당시 코스피 지수도 가장 또 핫하게 뭐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뭐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뷰는 이때 위치하고 지금 원화 위치도 모양도 비슷하고 비슷한 위치고 또 달러가 약세로 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부터는 한 2, 3년 길게 서서히 대세 상승으로 간다. 요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환율 측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금이 뭐 상승장 초입이다. 초입 구간에서 주식 매수를 해야 된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이 결론적으로는 국내 증시 시장의 상승장 초입 구간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포지션으로 얘기해 주신 거네요. 네. 거기에서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 더 보면 외국인들은 뭐 환수익을 보고에 들어오기 때문에 달러가 가장 비쌀 때 반대로 보면 이머징 환율이 가장 약할 때 매수가 들어오면서 환수익과 주식 상승하는 자본 수익을 같이 노리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똑같이 대응을 하면 돼요.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원화가 가장 비쌀 때 미국 시장에 갔을 때가 유리하고요. 반대로 하면 달러가 가장 약할 때니까 그때 미국 시장에 달러를 매수한다 보면 원화가 1,000원 이하로 왔을 때 그때 미국 시장에 들어가고 들어갈 때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는 미국 주식보다는 미국 채권을 매수해야 되고요. 항상 원화가 1,000원 이하 밑으로 갔을 때는 위기가 발생하고 원화가 약세로 가고 달러가 강세로 확 갔으니까 1,000원 이하로 강하게 갔을 때는 서서히 미국 쪽 달러를 매수한다. 즉 미국 채권을 매수한다. 그렇게 보면 뭐 버블이 터지면서 채권 가격은 치솟고 그리고
달러 가격 치솟으면서 양쪽 다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너무 일찍 미국 시장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 채권 같은 경우는 서서히 금리 인하니까 너무 일찍 매수하면 또 소외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지금 전체적인 돈의 흐름 관점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에 맞물려 워낙 강세 흐름과 동시에 한국 주식의 상승 흐름에 좀 주목해보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 부분을 매우 공감하는 바인데 한 가지 조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실 만한 게 이 성장률 관점에서 워낙 미국의 지금 경기가 탄탄하고 강하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나 AI 분야에 있어서 근데 한국 주식 한국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성장률이 또 예전만큼 좋지 못하다 보니까 완전 저성장 국면으로 빠져드니까 이게 뭔가 돈의 흐름이 유입되고 뭐 싼 건 알겠는데 이게 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어라는 물음표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요번 상승장의 특징을 보면 과거 같은 경우는 2003년에서 7년은 중국이 워낙 핫하게 움직일 때 경제 성장으로 따라서 강하게 갔는데 이번 성장은 그런 것보다는 벌써 뭐 풀린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풀린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렇게 풀린 돈들은 경기가 조금 좋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위험 자산 쪽으로 넘어오는데 그게 특히 뭐 이머징 환율 쪽도 위험 자산에 해당되니까 좀 더 안정해지고 뭐 그렇게 되면 한 번에 확 들어오는 뭐 크게 보면 뭐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큰 그레이트 체인징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또 한번 확 일어날 걸로 보고 그렇게 되면 또 주식이라는 게 서서히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 레벨업이 됐다가 또 지루하게 가다가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시점이 나오면 또 한풀 시장이 간다는 인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시장이 미국 시장이 말씀한 대로 워낙 핫하니까 과거 중국 관련주보다는 미국 관련주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과거의 움직임하고 차이점을 보면 지난 2003년에서 2007년 대세 상승 때는 코스피 지수가 약 한 300% 상승을 했고 특히 중국 관련주 또 경기 민감주인 조선철강 화학 위주로 그중에 대장주인 뭐 과거 현대중공업이고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 33배 크게 움직였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중국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중국 관련주 매수하면 안 되고 반대로 가장 강하게 가는 미국 쪽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AI를 바탕으로 한 반도체,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를 바탕으로 한 바이오. 그래서 반도체 바이오, 그 다음에 또 미국 쪽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자동차나 2차 전지.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치열한 싸움인데 미국, 대중국 제재를 들어가면서 막아지는 부분. 대신 이 부분은 뭐 2차 전지는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뒤쪽에 뭐 하반기부터 매수가 좋은데 미국 중심으로 시각은 봐야 된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님,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가 17개월 만에 중국향으로의 무역 수지가 좀 흑자가 나왔던데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 올해부터 경기 회복에 대한 성장에 대한 그러면서 부양책을 좀 내세우고 있는 입장인데 또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중국향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제 해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외국 자금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할 확률이 높으니까 미국 시각에서 달러 시각에서 우리 시장을 봐야 되고 걔네들은 여전히 뭐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각 자체를 중국 시장 아직 중국을 안 좋게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쪽보다는 뭐 반도체라든가 미국 시장 쪽으로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 현재 그래도 성장이 확실하게 좀 눈에 보이는 쪽으로 돈의 흐름은 좀 더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 아, 그러니까 좀 미국 관련 수출을 좀 잘 할 수 있을 만한 좀 기업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그 다음은 또 볼까요? 장단기금. 아, 장단기금. 근데 많은 분들께서 최근 시장이 또 좋고 해서 주식을 좀 해볼까 싶다가도 한 번쯤 이 내재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미국이 한번 이 경제 위기가 좀 터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우려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우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오고 위기가 나온 적이 많고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위기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왔고요.
또 반대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왔다고 모든 게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았고요. 예외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 뭐 연준 자산이 워낙 돈이 많이 풀려 있다. 요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과거 위기가 왔을 때는 뭐 2007년도는 연준 자산이 한 1조 달러 안 됐는데 지금 뭐 7조 달러보다 더 많다. 그래서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대세 상승은 이런 유동성을 바탕으로 달러의 유동성으로 바탕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유동성이 있고 그렇다면 다들 장단기 금리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과거 같은 경우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고 바로 위기가 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우지수 월봉을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고 이게 정상이 되고 2000년도에는 5개월 정도 더 상승을 하고 시장 하락이 나왔고요. 2007년도 보면 장단기 금리가 정상이 되고 4개월 정도 더 상승을 하고 위기가 왔고요. 코로나 위기 때도 5개월 정도 더 상승을 하고 위기가 왔다. 그러면 장단기 금리 또 위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고 그리고 4, 5개월 더 주가가 상승을 했으니까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제가 보는 시각은 앞에 말했지만 유동성이 워낙 많으니까 이번에 예외로 보는데 그 유동성이 풀린 걸 보면 지금 상업은행 직업준비금이거든요. 네. 요거 이제 미국 대형 은행들이 연준에 맡겨놓은 돈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언제든 찾을 수가 있는데 과거 2007년 위기 때 보면 돈 자체가 없었어요, 얘네들이. 근데 지금 뭐 3조 달러 이상 풍부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뭐 위기가 오더라도 돈으로 막을 수 있고 그렇게 보면 뭐 금융 경색이 일어날 확률은 낮다. 그러면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더라도 위기로 빠지기보다는 미국이 연착륙하면서 2, 3년 대세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대표님,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반면 오히려 또 일본은 정말 오랜만에 금리 인상을 또 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금융 변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일본 정책이 이번에는 정적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마이너스 금리 탈출할 거라는 것은 뭐 많이들 예상을 했으니까 저도 뭐 예상을 했고 특별한 건 아닌데 YCC 관리 폐지 이 부분은 좀 뭐 전격적으로 일어났다. 수익률 곡선 관리도 폐지를 하고 또 ETF 매입도 중단한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중단한다는 발표는 좀 정적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본 정부는 좋게 설명을 하지만 결국 하나로 보면 엔화 약세를 방어를 하려고 이런 정적적으로 한 것 같아요. 2022년 때도 뭐 달러당 150엔 넘어갈 때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막았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150엔 넘어가려고 하니까 정적적인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본 엔화 움직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화 움직임을 보면 뭐 과거 계속해서 엔화가 강세로 가다가 제가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저때가 2013년 1월 이때부터 확 바뀌었고요. 그러다가 150엔을 일본 정부는 끝까지 방어를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일본 입장에서 보더라도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가버리게 되면 수입자 물가가 올라가고 지금 또 소비자 물가가 3%대 높은데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돌파하려는데 또 전격적인 뭐 금융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변동성이 크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약세로 가던 힘, 뭐 밀고 올라가던 힘이 있는데 또 정책적인 발표가 나니까 항상 변동성이 나오고 또 시장은 결국은 정부 정책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변동성 이후에 추가적인 약세보다는 서서히 강세 쪽으로 방향을 틀 개연성이 있으니까 엔화 약세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이번 변동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놓고 보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일본 정치 입장에서도 한번 보게 되면 일본 정치가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요것도 보면 저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놨던 지점이 있습니다. 요 지점이 똑같아요. 일본 엔화 지점하고 2013년 1월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워낙 핫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
저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시점에 가면 여러분들도 많이 뉴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베노믹스가 발표된 시점입니다. 아베노믹스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세계의 화살, 즉 일본 은행도 엔화를 풀고 또 일본 정부도 재정을 풀고 돈 풀어서 경제 살리겠다. 정말 많은 돈을 풀었고요. 아베 집권기 동안 통화량이 2.6배나 증가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엄청나게 풀고 그러면서 자산 시장이 죽어 있던 자산 시장이 살아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금융 정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부자로 가는 순간이 탄생을 합니다. 이런 부자로 가는 순간을 놓치게 되면 어려워지고요. 부자로 가는 어떤 순간은 다른 게 아니고 돈을 푼다는 양적 완화 정책이 나왔을 때는 어느 나라 주식이든 급등이 나왔으니까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저성장 국면으로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또 한 6, 7년 뒤에 저성장이 좀 고착화됐다. 그러면 다들 주식도 하기 싫어지고 부동산도 하기 싫어지고 채권만 매수하게 되고요. 일본 국민처럼 채권만 잔뜩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와서 돈을 푼다 양적 완화 아베노믹스처럼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됩니다.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되고 특히 한 발 더 나가면 미국이 양적 완화 발표가 나왔을 때는 전 세계가 부자가 되는 시점이에요. 글로벌 증시가 다 상승을 해요. 우리 같은 경우도 2009년 3월 미국이 금융위기 오고 양적 완화부터 가파르게 시장이 상승을 했고요.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도 2020년 3월 양적 완화 발표가 나고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 양적 완화 발표가 나면 글로벌이 부자가 되는 시점이고 나머지는 자국에만 영향을 미치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누군가가 또 양적 완화한다 하면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부자 탄생되는 시점은 항상 기억을 하셨다면 또 금융 투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아직은 없죠. 통화량 2배 정도 될 정도로 돈을 푼다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이건 사실 웬만해서는 안 되고 저성장으로 고착화돼 있을 때 극약 처방으로 쓰는 거니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서서히 또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니까요. 그럼 혹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중국도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이 연착륙을 시키고 있는데 돈을 풀기는 어려운 시점이에요.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부동산 또 연착륙되고 안정화되고 경기가 바닥이 잡혔을 때 그때 해야 되는데 또 잘못하면 부동산을 띄우면 또 꼬이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중국도 금리를 잠깐 올리겠다 이런 게 아니고 위안화를 통화량만큼 엄청 매달 풀겠다 이 정도 나오면 중국을 사야 되죠. 그럼 일단은 지금은 잘 기다려봤다가 혹시라도 특정 국가에서 대대적인 양적 완화 이런 정책적인 발표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그 국가의 주식을 좀 더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노려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좀 투자 기회를 좀 찾아보자라는 부분이 가장 좀 핵심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물론 아까 저 전반적인 흐름을 좀 살펴주셨긴 했지만 우리가 유난히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섹터나 주식이 좀 있을까요? 네, 탑픽은 다른 쪽보다 반도체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포트에 담아야 되고요. 대형 반도체, 특히 SK 하이닉스는 그래서 그렇게 보는 부분 또 반도체가 그러면 많이 상승을 했는데 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얼마나 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D램 반도체 가장 비슷한 미국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론 주가 움직임을 보면 사실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는 훨씬 강하게 상승을 했고 특히 실적 발표, 분기 실적 발표 흑자 전환되면서 14% 상승에 10% 상승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마이크론이 미국 시장에 핫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미국 자금이 들어오면 우리 시장 반도체도 살 수밖에 없고 또 살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지금 D램을 만드는 회사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지금 마이크론, 3사인데 마이크론 캐파가 어느 정도 되느냐. 특히 지금 급등을 할 때 AI 수혜 영향으로 급등을 했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면 HBM 어떤 세계 점유율을 보게 되면 지금 SK하이닉스가 53%로 HBM 점유율이 가장 넓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가 38%, 마이크론은 10%도 안 돼요. 그런데도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핫하게 움직였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받는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더 핫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 좀 눌려 있는데 시장이라는 게 늘 어느 순간 움직이고 가니까요. 그래서 늘 뭐 좀 늦고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이때 매집을 해놓는 게 향후 봤을 때는 훨씬 좋고요. 그 다음 D램 반도체 자체 캐파를 한번 보게 되면 요게 4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분기 때 39%에서 45%로 확 늘어났고요. 이게 최근에 삼성전자가 뭐 HBM 효과도 있지만 이 영향도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 SK하이닉스가 34%에서 32%로 근데 평상시 20%대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30%대로 올라온 게 최근 일이니까 3분기부터 올라왔으니까 정말 약진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3위 마이크론이 23%에서 19%로 줄었어요. 가장 후퇴를 했거든요. 그럼 마이크론이 이렇게 강하게 갔다. 그러면 뭐 우리 시장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뭐 외국 입장에서 보면 훨씬 매력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1, 2등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확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제가 보는 것은 SK하이닉스인데요. 뭐 참고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상승을 할 때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좀 더 가볍게 더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 왔고 하락을 할 때는 삼성전자가 좀 약하게 하락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상승 국면에서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했고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 가격하고도 좀 긴밀한 영향이 있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D램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D램 가격 중에 지금 보는 것은 YOY입니다. 그러니까 D램 가격이 전년도보다 상승을 했느냐 하락을 했느냐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D램 같은 경우는 뭐 3사가 꽉 잡고 있으니까 가격이 아주 리뉴얼하게 2년 하락을 하게 되면 2년 상승, 2년 하락을 하게 되면 2년 상승. D램 가격 YOY로는 아주 리뉴얼하게 이루어졌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2023년 11월 정도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년보다 조금 더 하락을 했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 이건 향후 2년 정도 반등이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YOY 그래프하고 SK하이닉스 주가하고 겹쳐봤거든요. 겹쳐서 이렇게 보면 YOY가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때 상승을 약간 늦게 상승을 하지만 상승을 더 멀리 했고요. 2012년 때도 보면 2014년 넘어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장 플러스 1년 정도 더 상승을 했고 2017년도 때도 더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 위기도 있었지만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는 항상 반도체 사이클이 4년 사이클이 나올 때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 얘기는 다른 것보다 반도체 수요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도 아직 성장 중에 있다. 이번에도 보게 되면 반도체가 AI 열풍에다가 뭐 로봇, 그다음에 전기차,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뭐 HBM 효과까지 붙어 있고 여기에 또 생각을 하는 게 플러스 알파로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측면이 뭐가 있냐고 하면 뭐 서부 반도체라든가 우리 타블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교체 주기가 보통 한 4년 넘어가면 교체 주기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 코로나 때 워낙 서버 정설도 많이 하고 재택근무에 따라서 PC 보급이라든가 타블렛 보급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교체 시점으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반도체는 2024, 2025, 2026 더 핫하게 수요가 늘어나고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는 중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샀어 이런 반도체 주기
따라서 한 2년 이상 보유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대표님, 근데 삼성 하이닉스 중에서도 일단 하이닉스를 좀 강조해 주셨는데 최근에 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삼성전자를 엄청 쓸어담고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이렇게 볼게요. 삼성전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뭐 우리 시장의 비중이 한 30%, 한 20 몇 프로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항상 그거보다 낮게 사왔었어요. 비중 측면으로 보면.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월 달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때 2위를 했죠.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좀 미리 채운 측면도 있다. 원래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뭐 비중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사고 그다음 SK 하이닉스를 사야 되는데 2월 달에 SK 하이닉스를 왕창 샀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비중보다도 약하게 샀던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가는 측면으로 보여지고요. 또 결국은 뭐 한번 외국 자금들이 들어오고 왕창 사놓으면 처음에 자기네들이 가장 좋아 보이는 섹터를 먼저 왕창 살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뭐 현대차라든가 SK 하이닉스 2월 달 왕창 샀고 또 삼성전자는 뭐 기본적으로 계속 채워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밑단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소보장 관련주들은 일단 실적은 안 나와요. 일단 소보장 관련주들은 실적은 언제 나오냐고 하면 항상 미국 이제 글로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면 2년 사이클이잖아요. 네. 사이클을 보고 턴하기 한 1년 전에 먼저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때 라인을 깔고 미리 깔아놓고 실제로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 더 이상 크게 증설은 하지는 않거든요. 미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실적 측면으로 보면 3분기 때도 보면 2022년보다 뭐 한 마이너스 50% 정도 확 줄어 있고 이번 4분기 실적도 재작년에 비해서는 다 줄었거든요. 대신 테마성적으로 기대감이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갖는 애들은 항상 주식이라는 게 실적을 반영을 하면서 결국 주가가 유지가 되는데 실적이 안 받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고요. 요걸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코스닥 지수 월봉 차트를 한 20년 길게 보면 지금까지 횡보를 하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코스닥 지수는 횡보를 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되돌아서 2020년도 코로나 때 되돌아가면 그때 가장 핫하게 움직인 바이오 진단계 애들이 핫하게 움직였고 그 뒤에 메타버스 애들이 핫하게 움직였고 지금 반도체나 로봇이 핫하게 움직였고 그러면 이게 다 핫하게 움직였다면 주가는 상승을 해 있어야 되는데 횡보를 했다. 그러면 앞에 핫하게 움직였는 애들은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을 안 받치기 때문에 핫하게 움직이고 또 한 2, 3년 보면 또 밀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갖는 애들은 추격하기보다는 지금 뭐 월봉 상단을 이제 돌파를 하고 그래도 실적을 조금 받치는 종목 쪽으로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대표님, 그런 소부장 쪽으로도 말씀하셨던 기준에 부합한 주식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굳이 주식 쪽 얘기도 하기보다는 섹터 쪽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업황이 좋아져서 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섹터 쪽에서는 지금부터는 소재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소재 쪽은 뭐 장비주들은 사실 라인 깔면 끝나지만 소재 쪽은 이제 반도체가 출하되고 양에 따라서 계속 수혜를 보는 섹터니까요. 그래서 반도체가 업황이 좋아지고 가다 보면 지금 감산인데 감산을 원복할 수 있고 또 내년 후내년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나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재 쪽 섹터 쪽 뭐 소재 쪽 섹터 쪽은 뭐 어느 쪽이든 괜찮으니까 섹터 쪽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워낙 장비주들이 핫했었고 소재주들은 조금 소외된 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가동률이 높아지고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국면에서는 실질적인 이제 소재 쪽도 계속 실적이 우상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포인트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아까 그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를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다라고 했는데 자동차 쪽을 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자동차는 일단 2월 달에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가장 많이 샀고요. 정부 밸류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외국인 돈은 안 움직이거든요. 그 외에 플러스 알파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동차 섹터는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들은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현대차가 전기차에서 어떤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 보면 현대 기아차 그룹이 4위입니다. 4위고요. 요 4위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2위고요.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 그룹이 보조금을 못 받고 있거든요. 보조금을 못 받고 있는 와중에도 2위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진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올해 말 되면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보조금을 받아요. 올해 말부터인가요? 예, 올해 말부터. 그래서 현대차 쪽에서 보면 올해 말부터 생산한다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이 있을 때 크게 상승을 하니까 아무래도 올해 말 미국 전기차 생산 기대감을 보고 움직이는 측면도 있고 요런 측면도 보고 자금들이 들어온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모델을 보면 뭐 아이오닉 5가 한 6위를 했고 신매지 쪽에 기아도 있고 다 합쳐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테슬라가 뭐 미국에서 굳건한 1위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 그룹이 기아하고 합쳐서 2위를 했고요. 상당히 약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자동차는 미국 시장 영향을 뭐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미국 시장에서 사실은 실적이 좋을 때 움직임 측면이 있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 뭐 판매량을 보면 사실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까지도 여기에다가 약간 주춤했지만 전기차 판매 이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요런 것까지 더해지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또 주가라는 게 늘 기대감이 있을 때 움직이니까 또 전기차 판매 기대감이 있고 또 지금 보면 미국 정부에서 중국 전기차 못 들어오게 한다. 또 제재한다, 왜곡시킨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반사 수익은 우리가 받고 일본 같은 경우는 순위 없어요. 뭐 그렇게 잘 나가는 도요타도 순위권에 안 나오고 아직 전기차에 아직은 뭐 점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로 봤을 때는 훨씬 우리가 유리한 국면이고요. 중국 전기차 못 들어오는 수혜는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작년도에 현대 기아차 실적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았는데 주가는 안 움직였어요. 밸류 프로젝트 나오기 전까지 주가 보면 정말 좀 뭐 약하게 움직였다. 그러니까요.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오는데 그때마다 곧 피크아웃 될 거다, 피크아웃 될 거다 이러면서 주가가 안 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작년 연말에 뭐 전망치입니다. 요거는 메리츠 정권 리서치 전망치인데 보면 2023년 실적이 확 좋았다가 올해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 한 24% 하락하고 기아는 한 19% 하락할 거다. 이 영향으로 약했는데 이렇게 되지는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매달 첫 번째 영업일 그러니까 매달 1일 날 보면 현대차, 기아차가 자동차 판매 공시를 해요. 우리 지난달에 얼마나 팔았다 이런 공시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3월 1일 날 3월 1일 연휴고 첫 번째 영업일 날 나온 공시 그러면 확 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보게 되면 작년 그 좋을 때 비해서 전체가 마이너스 0.9% 정도밖에 안 줄었어요. 계속 잘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사실 자동차가 많이 팔면 실적이 좋게 나오고 적게 팔면 실적이 안 좋은데 한창 실적이 좋은데 올해 안 좋을 거라고 눌려 있는데 올해도 좋네. 이렇게 되면 또 순식간에 상승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것들도 밸류 프로그램 빌미로 주가가 일단 레벨업 됐는 걸로 보이고요. 뭐 하지만 월봉 차트로 현대차 월봉 차트로 한번 보게 되면 현재 이제 월봉 상단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하고 비교하면 실적은 훨씬 좋아요. 실적 훨씬 좋고 여기에 미국 전기차 판매 더 잘 되고 있고 또 한 단계 더 나오면 하반기에 미국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정부 밸류 프로그램으로 밀어주고 있고 정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돌파를 못했던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또 순식간에 또 한번 훅 올라가는 계단식 상승으로 계속 갈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 밸류 프로그램으로 한 단계 올라왔지만 높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전고점 돌파까지도 보고 하반기에 전기차 생산이라는 기대감까지 본다면 지금 횡보하고 있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또 현대차가 저 인도 시장으로도 잘 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도 잘하고 있고 또 유럽 쪽도 뭐라 그럴까요? 전기차 시장에 한참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또 호재가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 전기차 시장 지금 조사가 들어가고 제재가 들어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또 중간에 호재가 나올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쪽에서는 호재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거기다가 저도 이제 자동차 쪽을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부터 엔화가 강세로 전환될 때마다 반대로 예, 한국의 자동차는 이제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얻으면서 또 판매량 호조와 함께 실적 성장을 이뤄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번에 그게 전격적인 일본 금융 정책에 따라 변동성이 나오지만 엔화가 강세로 갈 확률, 그것도 큰 뭐 호재 중에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는 결국 이 전기차가 가장 메인이잖아요. 네, 근데 그 자동차, 이 전기차 시장 내에서도 가장 1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테슬라가 좀 부진하던데 이런 영향에 대해서는 현대차도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지도 않을까요? 네, 그런 영향들이 사실은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테슬라가 올해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또 개인 투자분님들이 들고 있는데 좀 그런 측면도 있는데 반대로 테슬라 외에는 또 미국 시장 자동차들을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GM 차트를 하나 잠깐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GM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테슬라하고는 반대예요. 그래서 GM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작년 10월부터 한 65% 상승을 했으니까 뭐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네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미국 자금들이 들어오면 현대 기아차를 테슬라하고는 약간 차이. 어떻게 보면 GM 쪽에 가까우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외국인 입장에서도 좋게 보고 매수할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는 뷰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와 함께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돈의 흐름이 이동될 때 이 외국인들은 뭘 가장 선호할까? 이게 좀 포커싱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주식과 좀 닮아 있는 한국 시장의 또 주도주 이런 것들이 좀 또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뭐 핵심 포인트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또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 2차 전지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동차 시장을 좀 살펴볼 때 있어서 2차 전지 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좋게 보신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도 좀 유난히 어떤 섹터를 주목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올해는 2차 전지 중에 제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는 핵심 광물로 보입니다. 핵심 광물로 보이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올해 핵심 광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첫 번째 측면은 뭐 많이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리튬 가격입니다. 지금 보면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하락을 멈췄고 그리고 2월 말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리튬 가격하고 정말 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는 뭐 직접 리튬을 생산을 하고 광산도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가장 첫 번째 포스코홀딩스. 그다음 에코프로 같은 경우들은 뭐 또 최근에 인도네시아 리튬 광산 지분 확대 얘기도 나오고 뭐 에코프로 뭐 요 두 가지인데 탑픽으로는 포스코 홀딩스에 관심을 가지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바닥을 잡고 있다. 근데 또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측면이 있냐고 하면 달러가 약세로 움직이면 거래를 달러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세로 가는 측면이 있어요. 싸니까 더 많이 사는 예. 거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뭐 달러가 약세면 현물 가격이 상승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예. 되시고요. 그래서 보면 최근에 리튬 가격뿐만 아니고 원자재 또 뭐 WTA 이벤트에서 전부 다 달러 약세를 좀 미리 반영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 환율적인 흐름은 달러 약세는 또 한동안 지속된다고 보니까 원자재 시장도 한동안 좋아진다. 그 얘기는 리튬 가격도 서서히 뭐 빠른 건 아니지만 서서히 좋아진다. 그 측면에서 보면 리튬 관련주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 리튬 관련주들은 리튬 가격에
따라 그렇게 보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다른 것보다는 IRA 법안 관련입니다. IRA 법안 관련 보면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뭐 배터리 4대 뭐 광물인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전액 이런 것들이 뭐 북미 조립이라든가 이런 때에 따라서 세제 혜택이 됐고 그다음 내년부터는 이게 이제 핵심 광물로 확대가 돼요. 그래서 핵심 광물은 내년부터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뭐 중국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보통 보면 양극재라든가 이런 거 하기 전에 양극재들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시행이 되는 뭐 내년 1월 1일 가까워지게 되면 리튬 관련주들은 좀 더 수혜를 받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리튬 관련주인 쪽에 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고 이후 양극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약간 필요하고요. 그래서 리튬 관련주 조금 짧게 보게 되면 일단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에코프로는 뭐 수타나 리튬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리튬륨 생산하는 후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기업이 적자가 나고 해서 지금 관심 가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4월 30일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되고 유상증자 물량이 4월 30일 상장이 된다. 여기 플러스 4월 30일 날 리튬 공장 이제 건설이 끝나는 공시가 나왔는데 연기 공시가 안 나온다. 그러면 4월 30일 이후 5월 달 정도에 뭐 반등을 보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한 3종목 정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중간에 양극재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는 이 양극재 쪽에 관심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소재주 중에 양극재라든가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이 사실 가장 어려운 구간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래서 힘이 지킬 수는 있지만 정말 조금 뭐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또 반등이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지금 조금 참으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또 매수하시려고 마음 가지신 분들은 6월 이후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전기차 시장 상황하고 맞물려 있는데 전기차 시장이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치킨 게임을 하면서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적자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극재 같은 가격을 보면 올해 치킨 게임에 따라서 뭐 보면 작년 1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한 25% 하락을 했어요. 양극재가. 이런 하락이 좀 멈춰야지 좀 기회가 생기는데 이런 하락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전기차가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 뭐 배터리 가격이 또 핵심 가격이고 그중에 또 양극재라든가 이런 게 또 큰 가격이니까 계속 판매 가격 하락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압박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요. 하지만 지금 치킨 게임이 한참 되고 있는데 이번 치킨 게임은 다른 업종 치킨 게임하고는 좀 틀립니다. 과거 2000년도 초반부터 해서 반도체 치킨 게임이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가 살아남고 독점을 하고 다 죽었지만 그렇죠. 이번에 치킨 게임은 그런 게임은 아니거든요. 뭐 테슬라가 아무리 가격을 낮춘다 해도 현대차 그룹이 안 하지는 않으니까요. 다른 쪽에서 또 수입을 내고 있으니까 디젤 쪽에서. 그러니까 이번 치킨 게임은 뭐 시장 개편 쪽보다는 전기차 대중화가 빨라진다. 이쪽으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치킨 게임이 강하게 붙었다는 것은 전기차 대중화가 한 단계 더 빨리 온다. 그래서 내년 정도 보면 뭐 대중화가 없고 전기차 가격이나 지금 뭐 디젤 가격이나 비슷해지면 전기차 쪽으로 어느 순간 확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 대중화가 빨리 온다. 그러면 내년부터 큰 기회가 생긴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뭐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코프로 BM 실적인데요. 그래도 1, 2, 3분기까지는 흑자가 났어요. 네. 근데 이제 4분기 때 적자로 돌았었고요.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보면 뭐 마이너스 9.48%까지 이게 이제 치킨 게임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 보시고요. 예.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게 리튬 가격이 반등이 되고 또 뭐 전기차 수요가 확 늘어나게 되면 또 올라오는 측면이 있고 이게 이제 내년이니까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계속
이런 최악의 국면이 통과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대신 뭐 판매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한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과거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폴리실리콘 때 그때 사례 사실은 폴리실리콘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2차 전지는 좋은 상황이거든요. 전기차에 폴리실리콘 태양광이 중국에서 막 만들고 시장을 장악할 때는 미국이 막아주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북미 시장이라는 든든한 시장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보다는 훨씬 좋은 국면이다. 먼저 그걸 가지고 폴리실리콘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가격 보게 되면 정말 뭐 킬로그램당 250달러 넘어가다가 중국이 들어오면서 수직 낙하를 했거든요. 네. 수직 낙하를 하면서 저기 2010년, 11년 이때 이제 가격이 횡보를 하다가 그러다가 또 한 차례 낙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상승을 하고 2011년, 12년 요 사이에 뭐 예전 OCI지요. OCI 홀딩스 차트. 동양제철화학 예전 이름이고 그때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때 주가를 보게 되면 처음에 뭐 킬로그램당 200달러 넘어갈 때가 2008년도예요. 2008년도고 2010년도 넘어가면 크게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고 또 하락을 했는데 주가는 뒤쪽에서 크게 상승을 했어요. 네네. 이거는 폴리실리콘 가격은 하락을 했지만 캐파가 늘어났다. 그 영향으로 보고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캐파가 내년부터 뭐 양극재나 이런 쪽에 캐파가 늘어나니까 다시 한번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지금 뭐 OCI 정도로 보면 한 2009년, 10년 요 정도 위치로 보여져요. 월봉상. 그러니까 뒤쪽에 강한 상승. 폴리실리콘 때보다는 시장 환경도 훨씬 좋은 환경이고 중국이 막아주는 환경이 있고요. 대신 2차 전지에서 정말 2차 전지가 안 되구나 손을 떼야 되는 시점은 있어요. 그런 시점은 뭐 예전 폴리실리콘 쪽에서 본다면 어떤 시점이냐고 하면 OCI가 계속 공장을 짓다가 공장 짓는 걸 철회하고 철수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중국한테 졌다고 항복선언과 비슷했거든요. 그때 이후 주가는 반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양극재라든가 공장을 계속 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매출이 계속 나고 캐파가 커지니까 뒤쪽에 큰 상승이 한번 나오고 큰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지켜보고 확장적인 기조가 나오면 좋은데 이게 멈추고 혹시라도 어느 누군가가 뭐 공장 철회를 한다든가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될 때다. 요게 이제 과거의 경험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이런 전반적인 가격이 턴을 할 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네요. 지금은 아직도 보면 이제 실적 컨퍼런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4분기 실적 마치고 실적 컨퍼런스에 갔을 때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부터 미국 시장이 확 커지기 때문에 뭐 우리는 투자를 계속 공격적으로 한다. 요 중에 또 하나가 뭐를 또 강조를 했냐고 하면 실적 컨퍼런스에서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컨퍼런스에서 보면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 침투율이 30% 가까이 돼요.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한 9% 정도 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갭만큼 내년에 어느 순간 확 올라간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계속 투자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고 그때 주가는 다시 한번 큰 반등 폴리실리콘 때처럼 2차 상승이 한번 나올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요 얘기도 조금 비슷하게 한 게 지금 뭐 에담 조나스라는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가 있거든요. 이분이 지금 테슬라를 계속 좋게 하다가 원래 테슬라가 적자 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현금 흐름표를 하나 올렸거든요. 그분들이. 요걸 보여주면 올해 치킨 게임으로 2024년도는 확 줄어 있어요. 네. 대신 2025년, 2026년은 확 좋아져요. 오. 요렇게 보기 때문에 뭐 요거는 이분 그다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실적 컨퍼런스 얘기했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2025, 2026
커지는 시장을 보고 양극재는 다시 한번 상승을 볼 수 있고 또 주가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빨리 움직이는 측면도 있으니까 뭐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또 강한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에 또 하나 좀 주의 깊게 양극재 같은 경우는 살펴봐야 될 점이 아무래도 공매도. 그렇죠. 공매도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공매도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제가 작년 11월 3일 날 우리가 공매도 금지를 했거든요. 금지를 하고 이제 3월 한 25일까지 공매도가 얼마나 줄었는지 이제 그걸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표에서 보면 자원 관련주인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홀딩스는 의미 있게 확 줄었어요. 특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11월 3일 누적 공매도가 152만 주인데 지금 82만 주로 확 줄었고요. 에코프로도 179만 주에서 128만 주로 줄었고요. 이건 아무래도 공매도 입장에서 보더라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칭찬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양극재 보면 많이 안 줄었어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11월 3일이 304만 주인데 3월 25일 기준으로 298만 주 거의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양극재에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매도도 의미 있게 주는 걸 확인까지 가면 또 훨씬 유리하고요. 또 기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에코프로 BM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에 보게 되면 크게 상승 후에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고요. 예전 뭐 OCI 홀딩스 같은 경우도 20개월 이평선 이하로 밀렸다가 2차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20개월 이평선 이하로 주가가 밀리며 그때 서서히 분할 매수를 한다. 그 시각으로 가지고 보셔도 뭐 당장은 지금 뭐 업황이 바로 턴을 한 거 아니고 가장 어려운 시점이니까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시고 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인내를 있어야 되는 과정이다. 대신 뒤쪽 상승이 한번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공매도 자료 보여주신 거에서 보면 유난히 포스코홀딩스가 거의 반토막 정도 날 정도로 많이 줄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탑픽으로 포스코 홀딩스를 보는 뭐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현재 가격부터 한 40만 원대가 바닥이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그래서 40만 원까지 뭐 분할 매수로 천천히 매수한다고 보셔도 뭐 무방할 걸로 보이고요. 네, 대표님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의 방향성 흐름과 그 중에서도의 주도주들 특히나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살펴주셨는데 그 말씀하시던 중간중간에 이 공시에 대한 얘기도 섞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 공시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진 않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는 그걸 되게 엄청 디테일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 건가요? 네. 사실은 공시라는 걸 보면 사실 상승할 수 있는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공시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공시 제도가 워낙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돈의 움직임이 나오면 반드시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의 움직임 공시만 보더라도 크게 상승하고 가는 종목을 찾을 수가 있고요. 뭐 간단하게 뭐 사례들을 보면 일단 대표님이 사업을 잘해서 상장이 돼 있어요, 기업이.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컸어요. 그러면 이제 주당 만 원 하는 주가 한 100만 주 정렬을 하려 해요. 그러면 그게 100억이잖아요. 100억 정렬을 할 때 그냥 정리하겠어요? 아니면 주가 움직임을 보고 우리 회사 주가가 가장 살 때 한 2천 원 정도, 한 20억 왔을 때 정렬을 할까? 언제 정렬을 하죠? 최대한 쌀 때 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벌써 하나가 답이 나오죠. 그건 뭐가 하면 어떤 주식을 보다가 정렬하는 공시가 나오면 아주 명확하게 정렬하는 공시도 나와요. 이런 정렬 공시가 나올 때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최대 주주가 가장 낮다고 우리 주가를 바라볼 때예요. 그러면 같이 매수를 하게 되면 이런 종목은 당장은 아니지만 1, 2년 지나고 보면 또 크게 상승을 해요. 제자리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렬 공시, 특히 정렬 공시 중에서도 뭐 좀 유고라든가 돌아가셔서 정려하는 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정려권 승계를 위한 정려. 또
그건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네. 구별은 간단해요. 돌아가셨을 때는 최대 주주가 100% 정려가 가요. 근데 경영권은 내가 한 반 남겨놓고 반 정려를 하기 때문에 최대 주주 지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리하는 요런 정리에 관심을 가지시면 상당히 좋고요. 회사 주가가 만원대예요. 네. 그러면 대표님이 막 사요. 왜 사지요? 장래에서. 사는 거는 뭐 아무래도 우리 회사 주가가 저평가됐다. 그렇죠, 그렇죠. 판단이 됐죠. 그래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보다는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 시장에서 우리처럼 그냥 산다는 거죠. 이런 장내 매수 뭐 한 20, 30만 주 이상 나왔다. 이런 공시가 나오면 또 되돌아보면 한 6, 7개월 뒤쪽에서부터 또 강하게 움직이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산다든가 뭐 케이스들이 뭐 간단하게 이렇게 있지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돈에 관련해서. 요런 케이스들을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소형주가 어렵지만 또 매매하실 때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우리가 공시를 보는 이유고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전반적인 지금 기업들의 구조를 따져봤을 때 2020년대 들어서부터 기업 승계 과정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말씀해 주셨던 이 경영권 승계 관련한 증여 공시가 유난히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의 중소형주 기회도 노려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목표 수익률은 얼마나 가져가는 게 좋은 건가요? 이제 목표 수익률은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뭐 아무리 좋은 공시라도 기본적인 기업 펀더멘탈은 받쳐야 되거든요. 뭐 조금이라도 흑자를 낸다든가 또는 뭐 기본적인 매출이 있고 부채가 특히 부채 같은 경우는 자본 총계보다는 적어야 되고 이런 펀더멘탈이 되는 애들은 보면 묘하게 이런 공시가 나왔을 때 월봉 중하단 부분이 많아요. 그래야지 세금이 적으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시 월봉 상다음 제위치까지 가요. 그래서 한 100% 이상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공시 하나만 잘 봐도 더블을 먹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저도 메모해놓고 언제 또 나오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또 꿀팁을 전수해 주실 정도로 오늘 여러 가지 또 준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익은 대표님 정말 이렇게 다 지금 나오시고 또 여러 가지 인사이트 풀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저희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지금 시장 원래 좋으니까요. 주식 쪽에서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수익 나올 수가 있고 특히 또 중소형주 하시는 분들은 또 약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또 저 이희건 경제TV에 오면 지금처럼 다양한 공시에 따른 매매 기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오셔서 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익은 경제TV 유튜브 채널도 관심 있으신 분들 놀러 가셔서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익은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돈의 흐름의 방향성과 되게 흡사한 유사한 이야기를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저로서도 개인적으로 투자의 방향성을 잡는데 더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방향성에 또 힘을 얻어서 올해 다들 좋은 결과 내시길 함께 응원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되세요.